안녕하세요. 메이치미디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요즘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화제입니다. 근데 한국에도 트럼프 전문가가 있습니다. 트럼프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성사시킨 문재인 대통령, 그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한 최종건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오늘 초대 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기시다, 바이든, 그러게요. 문재인 대통령 친구분들은 다 돌아오고 있어요. 뭐 트럼프, 김정은. 다 성격들이 센 분들이죠. 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위직에 네. 내정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우선 외교, 통상, 안보, 또 국내 이슈 이렇게 한번 나눠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외교에서는 소위 국무부 장관,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보좌관, 이 소위 트로이카를 봐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사실 이제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우리로 따지자면 기재부 장관일 텐데 거기에 이제 영어로 하면 트레저리, 재정 담당하는 부처가 누가 확정이 될 것이냐. 왜냐면 그 미국의 그 외교는 두 축인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국무부에서 하는 외교하고요. 경제 외교.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포함인데요.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소위 국정 철학을 받아서 매우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관세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가 키입니다. 지금 뭐 이미 당선인신 분으로서 국정을 하고 있는 듯한 트럼프의 이 발언에 거의 모르겠습니다. 한 7, 80%가 관세 위협이지 않습니까?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네. 그래서 중국에다가는 뭐 기본 10%에서 30% 이상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25% 때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 경제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민과 그 마약 관련된 부분이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라볼 미국의 외교란 것이 제 생각에는 경제 이슈에 큰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재무장관을 주목해 봐야 된다. 아직 내정을 안 했던가요? 예. 게다가 지금 외교, 재무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코드가 읽혀요. 나 4년 동안 야인이었을 때 나한테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맨 처음으로 트위터 형식으로 날렸던 인선 메시지가 뭐냐면 1기 때 국무장관이었던 폼페이어. 예. 그리고 자기를 상당히 욕했던 그리고 경선을 했던 헤일리 대사, 유엔 대사는 얘네들은 안 뽑아라는 메시지를 맨 처음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1기 때에 소위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이런저런 반대를 했거나 딴지를 거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안 뽑는다라고 했고 결국은 충성심. 그러니까 전문성보다 충성심. 예. 근데 그러다 사고 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권력 운용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주어진 시간은 뭐 명시적으로 4년입니다. 단임 대통령이죠. 뭐 재임이 하는 거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마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 남짓이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취임하고 그리고 그 후년도인 26년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간선거라면 하원하고 상원 일부를 할 텐데 그러니까 미국 정치의 중간선거는 거기서 꼭 이겨야만 현직 대통령이 그 다음 대선으로 가느냐 아니면 단임 대통령이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2년간 매우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잔소리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야인이었을 때 나한테 배신했던 사람들 그래서 배신했다는 말로 제가 표현하지만 소위 뒷담화했던 인물들은 안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 기용하지 않고 그것이 나의 인척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의 내 딸의 사돈이라 할지라도 좀 뽑는 거거든요. 쿠시너를 지금 프랑스 대사로 보낸다든지 둘째 딸의 그 시아버지를 뭐에 기용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본질과는 좀 어긋나지만
그렇게 내놓고 사돈들을 요직에 발탁하는 거 보고 좀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있나 좀 뜻밖이었습니다. 원래 미국은 안 그랬어요. 미국은 일부였는데 트럼프적 현상이죠. 트럼프적 현상. 네. 그리고 뭐 소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지금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또 다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수지 와일스라는 67세 비서실장인데요. 이분이 이 경선 기간 중이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 워리어라는 닉네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 오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수지, 내 비서실장이 되줘라고 했었을 때, 당선인한테 조건을 하나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당선인이, 이것 봐라라고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게 뭐냐면, 오발 오피스, 그러니까 대통령 진분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나를 꼭 거쳐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문구리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패싱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그것이 나의 조건인데 수락했다는 거예요. 즉 대통령을 보려거든 나를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면요. 8년 전에 처음 될 때보다 굉장히 원숙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받아요. 또 충성심이 없는 사람은 자르고 예. 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영역을 인정해 달라는 건 또 수용하고. 그러니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4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칼을 가른 것 같아요. 이것 봐라, 소위 나 뒷담하는 놈이 있어.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당선이 되면 바로 누구누구 인선해야지 하면서. 머릿속에서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2016년하고 대비했었을 때 2016년에 당선이 된 거 아니에요? 본인도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후문도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소위 인수위 기간 동안 내각을 인선을 거의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다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위 속도감을 가지고 2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한 그것의 초점은 1위도 경제고 2위도 경제다. 국내 경제를 말씀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이러한 트럼프 정부, 우선 관심은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대화를 좀 할까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결정권 혹은 키는 김정은의 대미 정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는 하고자 하는데 김정은이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왜냐하면 김정은은 그야말로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나름대로 최상의 그 세일을 한 거예요. 세일주 외교를. 이 정도면 영변만 드리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박인 세일을 했는데, 이제 조건이 많이 바뀌었죠. 첫 번째는 북한의 핵의 값이 많이 올랐다는. 올랐죠. 지금 그때는 뭐 한 20-30개 있다 지금 한 50개 된다면서요. 예, 게다가 이제 뭐 강선 기지, 그러니까 지금 영변만 얘기했다가 이제 강선의 그 고농축 핵시설도 공개한 상황이고요. 이래저래 초음속부터 ICBM 화성 19호까지 다 공개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두꺼워졌으니 여기에 대한 값을 내놔라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2017년, 18년도에는 푸틴이 없었는데 지금 푸틴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댈 때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의 전략적 선택이 문재인, 트럼프와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전략적 선택은 트럼프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치를 올린 겁니다. 세 번째는 조건이 다른 것이 2010년, 17년 겨울, 18년 겨울을 상기해 보면 그때 선도적으로 치고 나간 것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죠. 남북 관계를 풀어서 북미 관계로 데려간 거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는 절단이 난 거잖아요. 그야말로 적대적 이국가론이라고 해가지고 물리적인 모든 연결고리를 남북이 다 끊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문재인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이 없다. 그러니까 북쪽에선 윤석열 정부하고는 죽었다 깨나도 대화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니. 맨날 오물풍선만 보내고 있죠, 서로.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아쉬워요.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좀 큰 꿈을 꿨었던 시기거든요.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북미 수교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물풍선, 대북확성기, 예, 뭐 시정 잡배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문제 있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이 미국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바, 이것 봐라 미국이 바뀌었나? 라는 상응 조치를 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다음에 대한민국과 협의 없이 한다면 그것은 보증이 안 되거든요. 뭐 이를테면 알았어 군사 한미 연합훈련 안 할게 라고 할 수 있을지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는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니까요. 혹은 북미 수교 해줄게. 혹은 북한에 지금 북한을 올가매고 있는 제재 풀어줄게 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문제겠죠.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의 선택이자 트럼프의 카드네요. 예. 김정은 자체는 본인이 공개적으로도 이야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속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소위 불신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다만 지금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보내는 공개적 메시지는 매우 유화적으로 나올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즈음한 이 국면에서 최종적인 목표는 제재 해제인가요? 제재 해제보다도 목표가 있다면 제재 해제는 무엇에 대한 결과가 될 거냐면 미국이 북한의 안전 보장을 해주고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북미 수교를 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서의 제재 해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이 북한은 소위 스몰 게임을 하기보다는 빅 게임을 하고 싶었어요. 내가 핵의 일부를 내줄 테니 체제 안전 보장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북미 수교로 가자라는 것이었고 아마 그 포뮬라는 비슷할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시에는 김정은에게 없었던 푸틴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덜 아쉽죠. 예, 그리고 그 옆에서 야 미국하고 너 대화해야 돼 해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난 한번 해봤으니까 김정은이랑 직접 대화해볼게라는 의지는 있을지언정. 근데 트럼프 입장, 자 한국을 끼고 가는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은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누구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니까. 근데 이거예요. 대표님 김영삼 정부 때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클린턴 대통령은 직접 북한과 회담도 하고 그러려는데 그때 당시 김영삼 정부가 소위 많이 말렸다는 거예요. 소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통미봉남이니까. 그 당시 회담했던 그 로버트 갈루치, 예, 당시 갈루치들. 대북 특별대표 혹은 뭐 수석 대표 이렇게 이야기 그 사람의 회고를 보면 하루 종일 북한하고 시달리다가 그 회담 끝나면 또 남한한테 시달렸다. 무슨 얘기했어 너 정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아마 그게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미 회담 저는 우리 정부 없이도 지속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소위 선도적인 역할 없이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구조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리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이 서로 만나기를 원한다 한들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2016년도에 당선되면서 8년 계획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은 4년 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 플러스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김정은이 제일 잘하죠. 어쨌든 지금 푸틴하고 잘 지내고 있고 본인도 한 2주 전에 전국의 중대장 이상의 그 초급 간부들을 평양으로 불러서 무기 박람회 개막식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속아봤고 시도도 해봤지만 미국의 적대적 정치이라는 것이 고질적이고 거기에 대한 답은 소위 핵 억제력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뭐 그것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과연 북한의 대미 정책을 바꾸게 하기 위해 미국이 부지런히 움직일 것이냐.
근데 아까 이 미국의 그 국무장관 지명자, 그 다음에 그 안보보좌관 지명자, 이 두 사람 루비리오하고요, 왈츠 이 하원 의원인데 이분은 어쨌든 충성파이긴 하나 북한의 내에서는 상당히 신뢰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예. 뭐 수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자, 우리 최 교수님 얘기 정리하면 북한은 러시아도 생겼고 핵 능력도 좋아지기 때문에 2017년, 18년보다 아쉬울 게 없고 네. 미국은 우크라이나다 중동이다 뭐 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신경 쓸 틈이 없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 맞아요. 게다가 예. 우크라이나 언급하셔서 그런데요. 지금 세 가지의 국제적인 문제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이냐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저런 행위, 그러니까 중동 정세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 문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북아 문제인데요. 동북아 문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미중 관계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의 문제예요. 이건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미북이 최종이 아니고 미중이. 그러면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쉬운 문제는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왜냐하면 답이 명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끝낼 것이냐 아니면 지속할 것이냐. 전쟁을 지속하면 미국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전쟁을 끝내면 그거는 좋은 거다. 이건 협상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크라이나에 많이 힘을 들일 것 같고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욕망하는 그래서 이런저런 국제적인 공인된 노벨 땡땡상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책을 다시 한번 봤어요. 저희 책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책이니까 또 이렇게 저희가 부각시켜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이 우리 최종권 교수이자 전 차관님하고 같이 대담 형식으로 쓴 퇴임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서 외교안보 편인데 여기 보면 친서도 그렇게 수십 번을 주고받았더라고요. 맞아요. 78번? 예. 엄청 많이. 요거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문재인 정부 인사여서가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회고해 보면 남북 관계가 아무리 공개적으로 안 좋아도 좀 든든한 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이래저래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되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좋은 건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서 불안하죠. 이 책 224페이지에 보면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정상회담 하고 나서 직통전화는 임종석 그때 그 당시 비서실장 그리고 김여정 자기 동생 부부장이 관리하기로 하고 정상끼리는 이메일로 연락하기로 그 회담에서 합의했어요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정상회담에서. 그래서 이 얘기는 처음이죠. 사실 저도 이거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 이 대담할 때까지도 몰랐어요. 이메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은 거지 이메일로 교신한 적은 없다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놀랐죠. 정말로요? 막 이렇게까지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이메일 주고받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급했던 거죠. 친서로 오면 나는 늘 북한 전역을 돌아다니니 내 책상까지 오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메일로 주시면 제 노트북을 열어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김정일이 북한에 집에 엘리트 들어온 이메일로 주고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거는 제가 몰라서 모르는 건데. 다만 이제 김정은 젊은 김정은으로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 세대하고 그렇게 크게 이질감은 없어 보여요. 이 대목을 보면 이메일로 아시죠? 친서로 쓰지 말고 그 부분은 좀 저도 놀랐어요. 그 작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매우 좋은 호스트입니다. 음식 맛있지요. 상당히 이게 저희 그 대접을 잘할 겁니다. 그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이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건데. 책에도 안 나와 있는. 그 백악관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방문을 하셔서 회담하는데 이제 거기에 방문록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 여사가 서 있고 저희는 그 대통령이 쓰시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멜라니아 여사님, 한국의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내가 봤던 서체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이렇게 뷰티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우리 대통령 내외를 모셔서 오발 오피스에 앉아서 환담하고 또 기자들 지금 좋은 말하고. 거기에 내가 외교적으로 확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그거대로 즐기되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거고요. 흔히 거친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의외로 네. 립 서비스도 잘하고 네. 분위기도 잘 맞추는데 거기 속지 마라. 네. 그리고 딱 이 언론인들이 나가면 바로 본론으로 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디테일에 관련해서 잘 모르지만 이걸 잘해요. 재무장관, 산업장관 이런 사람들의 발언을 시켜요, 현장에서. 그럼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자기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한테 막 세게 얘기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 이렇게 받아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때 정말 디테일까지 공부하고 가고 우리 강요들도 그거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즉 트럼프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 강요들에게도 세게 반격할 수 있는 마음가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서 입 바른 소리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미국 가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뭐냐면 당시 장하성 정철시장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워튼에서 워튼에서 동문이죠. 동문이 그거 한마디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싹 무너지고 이게 좋은 호스트라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예요. 뭐냐면 지금 제가 겪어본 올해 유럽에서 한 2달 정도 체류하고 왔는데 지금 유럽은 지쳐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예. 완전 헌혈 당하고 있죠. 강제 헌혈. 심지어 그 물가가 안정적이도 독일마저도 이렇게 물가가 엄청 높아지고 영국은 뭐 지금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이 지금 바로 하는 것인데 이럴 때 그들의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트럼프만이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래요. 뭐냐면 종전. 정치적인 해결 방식. 결국은 그것이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거 우리가 적극 지지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기를 지원해 주자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조기 종식을 위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앞장서겠다라고 하면 미국도 상당히 좋아할 거고.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 매불쇼의 최욱이 비유를 드는데 네. 트럼프가 젤렌스키하고 푸틴 불러가지고 야 이제 그만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뚱내미 같은 윤석열이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젤렌스키 야 이거 줄게. 그래서 이거 여기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이 뭐냐면 소위 실용 외교를 해야지 가치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키이우 우크라이나 수도 가서 연설한 내용이 아직도 울림이 커요. 안 좋은 의미로. 생즉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자유주의 세력들이 연대하여 뭐 이런 식의 발언을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우크라이나가 무기 지원해달라고 리스트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 예. 그러니까 몽둥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가는데. 그러니 그 왈츠 안보보장관 지명자가 미국 언론에 나와서 한국도 무기를 지원한다는데 그건 확전이다. 확전은 확전을 부를 뿐이다. 지금 평화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저희 지형에서 우리 진보 진영이 늘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 고위 당직자, 고위 내정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이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쪽에는 인도주의적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쿠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가치가 높은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끝나면 이제 떨어지게. 김정은 주가는 좀 빠지죠. 네. 그거를 잘 타야 돼요. 그걸 잘 타야 되죠. 그러니까 한반도에서는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이런저런 군사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종식시키고 한국이 좀 앞섰으면 좋겠는데. 중국 얘기 좀 해볼까요? 중국.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중국을 근데 저런 식으로 트럼프는 중국을 저렇게 컨테인먼트 봉쇄해가지고 눌러놓을 수 있다고 보나요?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은 잊혀질
해리스 미국 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한들 아마 대중 정책은 변화가 없을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미중 관계를 리셋한다는 거거든요. 리셋의 기본적인 초점은 4가지 분야입니다. 반도체, 예.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메디슨 이쪽인데요. 예, 예. 바이오 메디슨의 의약품입니다. 이번에 나왔죠.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 마약품까지 포함했는데, 근데 이게 민주당 정부가 된다 하더라도 변화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아니면 자기 동맹국으로 하여금 중국과 거래하는 걸 어쨌든 좀 축소시키게 하려는 데인데, 그게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경제에 예. 많은 민감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낀 사이가 된 것이죠. 저는 이때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건 그것대로 민감하게 관망하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저는 외교 혹은 시장 다변화가 더 빠른 속도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더 민감한 이유는 수출 의존도가 그쪽으로 높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 중동 지역, 동남아시아, 또 저 멀리는 저기 남미, 중남미까지 우리 시장 확대할 수 있는 저희 먹거리 외교를 더 강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하고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그건 그대로 해서 네, 그렇죠. 많이 돈 벌고 그렇죠. 한편으로 너무 그쪽 의존도가 커지면 안 되니까 시장 다변화하고 그렇죠. 신남방, 신북방 해야 되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3년. 저희 트럼프의 일기 행정부 사람들을 회고해 보면 세계를 뭐 다자질서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양자 관계로 늘 정산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우리 동맹이긴 한데 너 우리나라도 돈 벌어 가잖아. 그러니까 무역 적자냐 흑자로 보고요. 그래서 그럼 자유무역 협정 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안 좋은 것 같아. 개정.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앞으로도 더 클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은 뭐 무역은 무역대로 좀 유예를 해줄까? 이런 함수보다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생각이 강할 거기 때문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좀 뻔뻔하고 적나라하고 거칠은 미국을 상대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중국과의 관계는 어쨌든 정무적으로 풀 건 풀어야 돼요. 예. 요새 뭐가 문제냐면 그러니까 중국 소비자들, 소위 중국 인민들이 좀 애국적 소비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로부터 많이 수입해간 또 그것이 이미지가 좋았던 뭐 분유, 화장품 뭐 등등의 소위 소비재들 좀 있잖아요. 있는 예. 사람들이 주로 쓰던. 예. 근데 안 산다는 거예요. 요새는. 왜 우리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업종에 계신 분들 말씀 나눠보면 소위 B2C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에서 소비자로 직거래하는 게 돼야 되는데 그쪽에 정부적인 관계가 안 풀려 버리니까. 화장품도 별로 안 팔린대 예전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뭐 중국 사람들이 관광을 온다 안 간다는 건 사실 우리 업계, 우리 수출 구조, 수익 구조를 보면 정말 얼마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려면 정부의 정무적 외교가 중요한데 지금 어렵죠.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동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제 막 언제 뭐 미북 대화하냐, 뭐 트럼프 평양 가냐 마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정부부터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고. 어쨌든 좀 잘 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남에게 베푸든 어떤 원칙을 세우고 뭐 소위 자유주의의 기준이 되는 미국은 저도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만 이제 아닌가?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일 귀에 남는 건 그겁니다. 결국 변화.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변화가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를 겪어본 사람들의 의견, 경험, 통찰력 이런 걸 좀 많이 풀어내야겠다. 안보실 사람들, 외교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외교적인 정성을 기울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측근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비공개로 미국 많이 갔었고 그건 그거대로 하되 원칙시키고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무조건 넥타이에 대해서는 함부로 언급하면 안 된다. 넥타이? 넥타이도 상당히 민감하대요. 예. 그래서
칭찬을 하더라도 확실히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런 것까지 연구를 했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또 그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좋아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성을 기울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많이 찾았고요. 강한 자에겐 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환심을 살려고 소위 이런 표현이 될까요? 살랑방귀 는 이런저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밑으로 깔고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자서전도 나왔다고 하는데 메르켈 총리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 강성인 트럼프 대통령을 그 또 다른 소위 불량 국가의 지도자인 김정은하고 마주보게 했냐고. 나는 트럼프 상대 못하겠다. 그 정도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성이 중요한 건데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조금 미진한 점 있으시면. 아예 없어. 오늘 할 말씀 다 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북한에도 세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잘 다뤄서 한때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주역이었던 최종건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